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 소개랑 낭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진성으로 낭독을 하는 거라 좀 긴장이 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이고요. 고윤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라는 책이에요. 이 작가님은 주로 자기계발서를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도 좀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단편으로 52개의 챕터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책 소개 글을 좀 간추려서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10대 시절부터 낙서하듯 끄적여놨던 오랜 메모들을 열어 그 시절 어린 사람에서 여린 어른의 공감 가득한 52가지 이야기이다. 주저앉은 누군가의 하루를 깊이 위로했고 솔직해지는 게 무섭고 겁나는 모두의 마음에 집중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메시지 중심으로 집필했다. 각각의 이야기에는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과 인간관계의 피로, 정말 못난 나를 매일 만나는 현실적인 괴로움 등을 섬세하게 풀어냈다. 저마다의 견디는 하루가 있다는 것, 눌러 담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지점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책이다. 제가 읽으면서 챕터마다 공감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특히 공감을 많이 했던 챕터를 좀 추려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책 뒤편에 있는 글부터가 위로가 돼요. 이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를 참 잘 몰랐다. 그동안 나에 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저 오늘,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을 뿐이다. 바르고 옳고 꼭 맞는 최고의 선택이란 없다. 지금은 옳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최고의 선택으로 남는 것만도 아니다.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고 마는 결정은 또 얼마나 많은가. 실수는 기본값이다. 인생에 있어서 짝꿍이다. 앞으로도 나는 실수하고 또 실수할 것이다. 다만 실수를 대하는 방법을 배운 적 없어서 힘든 것뿐이다. 실수가 두렵고 실수하고 나면 후회되고 부끄러워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뿐이다. 저는 실수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좌절도 되게 쉽게 하는 편이라서 도전하는 걸 조금 무서워하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어디서 좀 물어볼까? 나는 무도 세대다. 예능국에 다니는 친구 말로는 방송국에서는 무한도전을 보고 자란 세대를 무도 키즈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도 무도 키즈다. 아직도 유튜브 쇼츠로 즐겨볼 정도로 정 깊은 친구 같은 프로다. 그 중에서도 노홍철 씨 캐릭터가 재밌었다. 초긍정을 넘어 초초긍정이라서 범접 그 이상의 의미로 도라이로 불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난 럭키가이. 수없이 들어 지금도 오디오로 지원되는 듯한 그만의 어투. 무한도전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듣던 말이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었고 재미로든 장난으로든 정말 진심으로든 왕왕 쓰인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그게 영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에잇까지 거 피할 수 없다면 즐겨 라고 되뇌일 때가 많다. 뭐 어쩌겠어, 잘 해결되겠지가 포함된 말이라 꽤나 쿨하게 괜찮은 말처럼 들리니까. 언젠가 회사 회의 때였다. 선배가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했다. 나는 신입이었고 선배 말에 토달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고 당혹감과 수치심이 일순간 밀려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회의는 끝났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얼굴은 굳었고 점심밥도 삼키기 힘들었다. 속은 답답하고 머리는 정지된 것 같았다. 하지만 무도키즈답게 피할 수 없어서 즐기려고 노력했다. 말 그대로 무지하게 즐기려고 노력했다. 오후 내내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했다. 이 힘든 상황을 즐기게 만든 그 선배를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대했고, 그러자니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심지어 누구보다 기분 좋은 듯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으니 5번은 5번데 정말 피할 수 없어서 즐기려고 그랬다. 모두가 나를 꽤 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울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나왔다. 왜 울었는지 이유를 대라면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그냥 고통이 눈물을 끌어올린 것 같다고나 할까? 이제야 깨달은 건 힘든 마음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한여름 소낙비 같은 거라서 언제 나를 공격해올는지 모른다. 거기에 즐기기까지 하는 건 좀 아닌 듯하다. 억척스럽게 억지로 감정을 덮고 얼굴색까지 바꿔가며 즐긴다는 건 그냥 가면 아닐까? 힘든데 그냥 펑펑 좀 울고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은 처방 아닐까? 소낙비가 내리면 쫄딱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옷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말짱한 옷으로 갈아입을 일이다. 감정도 비슷한 것 같다. 화나고 실망스럽거나 당황스럽고 엉뚱한 어떤 상황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갑자기 내린 비가 좋다고 빗속을 뛰어다닐 필요까지 있겠냐는 말이다. 살면서 부정적인 순간은 계속 나를 찾아올 테고 그 순간이 하루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 감정들을 얼마나 오래 안고 있을지는 순전히 내 몫이니까. 차라리 그냥 엉엉 울자. 그리고 나면 지나간다. 품고 안고 억지로 다른 얼굴로 버티지 말자. 어디서든 울 곳은 찾으면 많다.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7가지 방법. 1. 생각이 꼬리를 물면 진짜 사실이야? 하고 스스로 물어본다. 2. 머릿속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본다. 3.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인다. 4.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나중에 생각하자며 미룬다. 5. 부정적인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넘긴다. 6. 나에게 하지 않을 말을 내 안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7.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감정은 진짜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대해본 적도 있고 집에 와서 막 그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불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울고 나면 마음이 비워져요. 확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은 참는 게 아니라 발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 그 감정을 남한테 발산을 하면 안 되고 화를 남한테 바로 낸다던가 그러면 최악이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좀 밖에서는 좀 참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참았다가 집에 와서 울거나 혼자 화내거나 하는 방향으로 발산을 하면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귀한 말 잘 통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싱글이면 수없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상형이 뭐냐는 거다. 나도 꽤 들어본 질문이지만 딱히 고민을 안 해서 그런지 우물쭈물 이렇다 할 대답을 못하곤 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얼굴 본다는 거네 라고 결론이 났다. 그게 아니라서 나름 장황하게 내 생각을 쫙 늘어놓곤 했는데 그래도 결론은 같았다. 응, 알았어. 그러니까 얼굴 본다는 거네.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좀 해보기로 했다. 결혼 전까지 이 질문은 계속 받게 될 것이므로 한 번은 준비해놔야 할 답이었다. 그동안 그냥 서로 끌리는 어떤 계기로 연애를 해왔지 뭔가 딱 맞아서 연애한 게 아니었던 거라서 답을 찾아놔야 할 것도 같았다. 결론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상형이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란 걸 찾아놔서 그랬는지 나는 대화 잘 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지금의 아내다. 한데 그렇게 말 잘 통해서 결혼한 아내와 왜 아직도 갈등이 있는 걸까? 대화 잘 통하면 갈등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아직 아내에 대해서 더 나눠야 할 남은 대화가 남은 걸까? 속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뒤 결혼했고 계속해서 대화를 잘 나누고 있다. 그런데도 갈등을 다 없애려면 더 많은 대화를 계속 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 라는 알리타 작가의 책에서는 대화를 테이블에 놓인 컵과 같다고 표현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담긴 물의 온도를 알아봐야 하고 물의 색도 알아봐야 하지만 하나가 되자라는 건 결국 파국이라고 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부서지거나 해체돼야만 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나는 이 글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 때문에 하나가 되려는 것 자체에 사용된 폭력된 언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결혼도 하고 철들며 살아보니 알 것 같다. 대화는 관계를 이어가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란 사실이다. 대화로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어도 오해와 갈등까지 제거해 나갈 수는 없다는 걸 말이다. 말로 다 안 되는 게 말이었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두룩해서 MBTI도 개발됐던 거다. 내 속도 다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게 대화라면 절대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비즈니스나 친구 관계, 그 밖에 무엇이든 내 삶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진솔하고 진한 대화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것.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으며 갈등까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세상에 대화를 많이 나눠서 모든 걸 공유한 부부도 없다는 것도. 다만 그 많은 대화로부터 깊고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굳게 믿는다. MBTI를 넘어서는 대화의 심리학 8가지. 1. 상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읽어본다. 2. 나도 모르는 내 습관을 상대에게 물어본다. 3. 대화가 막히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다. 4. 상대의 반응을 내 성격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5.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 솔직히 털어놓는다. 6. 서로 다른 점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7. 오해가 생기면 당장 묻고 확인한다. 8. 불완전한 나와 상대를 그대로 끌어안는다. 이게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챕터인데 저는 저의 그 이상형 리스트가 있어요. 꽤 많이 적어놓은 이상형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화거든요. 대화가 잘 통하는가 인데 그 대화라는 게 항상 모호한 점이 있지 않아요? 저는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나와 내 스스로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일관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일관된 한 가지 주장만 펼치진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하다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을 봐온 가족들이랑도 대화를 하다가 막히는 경우도 많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갑자기 나타난 배우자와 완벽한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매일 주장이 바뀌고 가치관이 조금씩은 바뀌는데, 그래서 저는 완벽한 대화란 없다고 인정은 하고 있어요. 대신 저희가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겼거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게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가? 상대방의 생각, 내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대화로 조율해 나가면서 잘 풀어갈 수 있는가?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같이 살 수 있는가? 이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화가 맞지만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제가 막연히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지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어느 봄 고객을 기다리다 잠시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추운 겨울 동안 웅크려 옷깃을 여미며 지냈는데 봄 기운에 올려다본 하늘, 그 하늘은 너무나 맑았다. 그날 이후로도 맑디 맑은 하늘은 3일이나 계속됐다. 그리고 나는 퇴사했다. 그 하늘을 올려보다 썩어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던 마음이 끝내 쏟아져 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너무 속상했다. 울고 싶었다. 그러나 소리내 우는 대신 속으로 엉엉 울었다. 남들은 멀쩡하게 다 잘하는데 너는 대체 왜 그 모양이니? 내가 지금껏 부모님께 들은 가장 상처받은 말이다. 한 번도 내가 고장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고장나 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고장난 채 지내기로 했다. 이미 고장난 사람이니까 그냥 더 고장나 버려도 되겠네. 라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방치했고 녹슬게 버려뒀다. 부모님이 말한 남들 다 잘하는 분야 중에서 특히 힘들었던 건 사회생활이었다. 은근히 깔린 허례허식, 매일 맞장구 쳐줘야 하는 자기 자랑들. 앞에서는 친절한 듯해도 뒤로는 못살게 구는 대표와 그의 측근들. 그 몹쓸 사회생활이란 환경에서 주 6일, 일평균 10시간을 버티기엔 내 정신이 나만하질 않았다. 남들은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닌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분노 억제제를 먹던가 아니면 단체로 최면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상인이 이 사회생활이란 것에 멀쩡할 수 있고 만족한단 말인가. 그 분명한 의구심에도 나는 참았다. 영하로 떨어진 좁아터진 공간에서 참았고 대표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것도 모른 척했다. 편의시설도 거의 없다시피 한 열악한 환경도 참았고 세금을 탈세하고 정치색을 강요해도 내 키가 크다고 놀려대도 참았다. 왜? 남들은 멀쩡하게 다 잘한다고 하니까. 이걸 못 버티는 건 내 장애니까. 퇴사는 그런 장애가 있는 나에 대한 일부의 인정과 회사가 나랑 맞지 않아서라는 일부의 위로였다. 하지만 나한테 화가 났다.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문제의식이 속을 가득 메웠다. 벌써 3번째나 느껴야 하는 이 메스꺼운 느낌.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을 꼬박 보냈다. 그러다 나 자신을 바라봤다. 내 머릿속에 강하게 주입된 고정관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돌아봤다. 나는 왜 부모님 말씀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부모님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 관점이라면 나는 틀린 걸까? 나는 코끼리였다. 사자도 무서워할 만한 힘을 갖고도 어릴 적 채워진 수갑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코끼리였다. 조련사의 회초리로 머리를 얻어맞으면서 시키는 재주를 잘하면 칭찬받는 코끼리. 어릴 적 부모님이 말한 온갖 것들이 단단한 밧줄처럼 고정된 생각으로 나를 붙잡고 있었다.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잘못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나는 덩치만 큰 코끼리가 돼 있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 나는 부모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너무 애를 썼다. 잘 해내든 못 해내든 늘 부모님이 제시한 것들에 더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성인이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설 때 전 제 갈 길을 가볼게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내 뜻이 서지 않아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따르려던 그때의 나를 조용히 되돌아본다. 내 유전자는 부모님과 닮았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리 비슷해도 나와 부모님은 엄연히 다른 존재다. 유전적으로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인격체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엄청난 확률로 만난 소중한 관계지만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삶을 살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다. 부모님이 산 1980년대 세상 경험이 내가 사는 2020년대에 맞을 리 없다. 결국 부모님과 나는 다른 시대를 사는 유전적으로만 닮은 인간일 뿐이다. 내 자식, 내 부모, 가족이라는 틀을 넘어 서로 다른 인격체와 존재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관계다. 때문에 우리 모두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인정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행동하라는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다. 부모와 자식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면 자연스레 성숙한 부모-자식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믿을 필요 없는 7가지 이유. 1.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2. 그들의 가치관이 내 인생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다. 3. 시대가 변하면 정답도 달라진다. 4.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5. 부모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6. 부모님의 걱정이 항상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7. 결국 선택과 책임은 내 몫이다. 제가 아주 유명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고 좀 많이 전곡에 찔렸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가족의 말들에 많이 휘둘리는 편이에요. 그냥 내가 도전하고 싶은 거 그냥 했었으면 제가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호기심도 많고 도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 좀 타고난 게 있어서 좀 생뚱맞은 걸 하고 싶어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족의 눈에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냥 안정적인 길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쟤는 무슨 말을 하나? 가족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저였어도 그랬을 거고, 그냥 마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가족은 많지 않을걸요.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도전들을 가족의 말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고 해서 가족을 원망할 수는 없겠죠. 제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결국. 근데 제가 조금만 일찍, 그러니까 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좀 더 다채로운 인생을 살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가족들의 눈에는 그렇게
응원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수익도 잘 안 되고 몇십만 유튜버 분들도 되게 편차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달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유일하게 일탈을 하고 있다? 대신 정말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회사를 다닐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보람들? 물론 저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회사를 다시 다녀야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는 계속 할 거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유튜브가 제가 가족에게 조언을 얻거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시작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길은 이상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지 못하는 과정은 있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 좋아하는 게 먹고 살기에 괜찮은 건지 직업으로 택해도 괜찮을지 답을 내야 할 때만 헷갈리는 거지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시간만 나면 하고 싶은 거, 할 때 아무 잡생각 안 나는 거, 할 때 신나는 거, 말하라고 하면 누구는 한 가지, 누구는 서너 가지 이상도 말할 수 있다. 한데 이 좋아하는 것을 두고 인생에서 꼭 찾아내라고 종용받는 게 할 것이고 그 할 것이란 것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의사, 변호사, 대기업 종사자 등이다. 이 할 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차 선택지로 종용받는 게 안정된 길, 즉 안정된 직장이다. 문제는 주변에서 안전한 길이라고 아무리 죽게 세워도 내가 좋아하지 않을 때 결국 언젠가는 튕겨나간다는 거다. 삐걱거리다 부러지는 의자처럼 어느 순간 헛수고인 경우가 많다. 안정적인 길에 안착했던 의사 선배가 돌연 그림을 그리겠다며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왔다. 명성자자하게 잘 안착했다던 변호사 선배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해외로 훌쩍 떠나 선택지에 전혀 없던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쳇 배불러서 저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을 땐 순간 배알이 꼬이는 것 같았지만 금세 그 길이 자기 길이었나 보다 싶었다. 검증된 안전한 길은 분명 확실히 매력적이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니까 큰 탈 없이 무척 안정적이다. 돈 벌고 잘 산다는 사람 중 여럿이 그들 중에서 나오니까. 하지만 맞지 않으면서 계속 그 속에서 사는 사람 중에 우울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이제 와서 뛰쳐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버티는 사람도 꽤 많다고 들었다. 또 누구는 고삐가 빠져버리고 나서야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이 길을 달려왔지? 라는 내적 갈등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단정지어 말하는 게 아니라 왕왕 들리는 말이 그렇다. 평안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랬으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나 역시 한동안은 남들 말대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덕분에 일정 부분 얻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다. 덕분에 인생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여기서 뛰쳐나가야 한다는 정보를 캐냈으니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다. 답답하고 몸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허를 느끼게 해줬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맞냐는 질문을 수백 번 던져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민을 줬으니 이득 본 셈이다. 제대로 된 선택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 끝없이 스스로 묻게 했으니 따봉이었다.
결국 지금의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안정적인 길을 택하든 새로운 도전을 하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것부터 중요하게 손꼽아 봐야 한다는 것. 누구의 충고나 협박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구도 나를 나 자체로 알 수 없다는 것. 나는 나만의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으며 우리 모두 제각각 자기가 가야 할 자기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정말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그건 그의 길이었지 내가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똑같이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각각의 특색에 따라 다르게 살게 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필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라는 답에 가장 근접한 선택이다. 이제라도 누군가 그래도 안정적인 길이 최고야. 그렇게 살다간 후회할걸? 이라고 조언으로 꾸민 참견을 하면 눈 내리깔고 그러게요. 그래도 저는 제 인생 루트를 계속 파려고요. 라고 질러버리자.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6가지 증거. 1. 남들이 좋다는 길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2. 익숙함을 벗어나야 나만의 강점을 발견한다. 3. 실패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기도 한다. 4. 나다운 삶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 5. 안정만 쫓다 보면 진짜 꿈을 놓치기 쉽다. 6.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 순 없다. 한국 사회에서 유독 드러나는 부분들이 남들과 비슷한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연애를 하다가 30대 초반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이런 루트들 있죠. 이런 루트가 좀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루트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35인데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벗어난 거죠. 저는 결혼을 지금 안 한 상태니까.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되게 불안감이 막 밀려와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야. 각자 원하는 게 다른 거야.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라는 이제 이런 대화를 저와 하거든요. 이게 요즘 정말 현대인들한테, 한국인들한테 필요한 말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똑같은 길을 가면 그렇게 행복할까요? 모든 사람이? 저는 물론 이제 직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을 좀 다시 다녀야 하지만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제 자신이 저는 막 엄청 큰 성공을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인생을 제가 저한테 주어진 약 100년이라는 인생 안에서 최대한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돈이라는 건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은 너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꼭 회사, 누구나 다녀야 되는 그런 회사에서 생활을 꼭 참고 다니면서 이루고 싶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랑 잘 맞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 있는데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집까지 끌고 와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퇴근을 해도 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정신과 약도 먹고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예민해지고 성격이 좀 달라진다고 느껴질 정도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PMS라고 하죠. 생리전 증후군 약을 타러 정신과를 갔는데 선생님이 매일 먹어봐라. 생리 전에는 먹지 말고 한번 매일 먹어봐라 라고 해서 매일 이제 먹었는데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면서 퇴사를 하게 된 건데 그렇게 센 약은 아니고 딱 그 PMS 약이긴 해요. 막 심각했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나는 내 몸을 나를 먼저 챙겨야겠다. 퇴사하고 시술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뭐 혹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없애는 시술 아닌 수술 아닌 시술을 한 게 있는데 그만큼 스트레스에 제 몸이 취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막 이석증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과연 내가 내 몸을 사랑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 이제 상태가 옛날로 돌아와서 너무 멀쩡한 상태고요. 몸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건강한 체력도 많이 올라와 있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때는 막 알죠? 딱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출퇴근만 해도 지하철에서 다들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얼굴이 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삶일까? 물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없으면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아. 다 그렇게 사는데 참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저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 저는 조금 저 같은 부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길이 있고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때가 있으니까 너무 주눅들지 맙시다.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유 없이 지속되는 것들.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는 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서로 위로차 건네는 말이 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인생은 새옹지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등이다. 맞는 말이다. 한데 힘들 때 이런 말이 그렇게 막 크게 위로가 되냐? 그건 또 아니다. 시장 골목 떡볶이집에서 폴폴 풍기는 달큰하고 매콤한 냄새를 맡고서도 사먹지 못하고 힐끗 쳐다만 보던 나 자신에게 지금 가난한 건 다 뜻이 있어서야. 나중에 대박 잘 됐을 때 기억거리 만들어 놓는 걸 거야. 하고 체면을 건다고 그렇게 잘 걸어지지도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렇게 대단하게 있어서 나는 매번 이 모양 이 꼴일까? 만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나지 않았다. 떡볶이 앞에서는 더욱더. 돈이 없어서 친구와 해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딱 맞춰둔 지출 범위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될 만한 상황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했다. 한데 이런 상황에서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가 무슨 위로가 되겠나. 돈이 없을 때 다른 모든 위로는 그저 씁쓸한 해석에 불과했다.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나만 매번 이러고 살아야 하나?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다.
그 안에서 좋은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고통스럽게 또 다른 짐을 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깨달았다.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유를 붙이려는 습관이 얼마나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지 말이다. 어려움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불쑥불쑥 아무 때나 찾아오는데 나는 매번 이유를 찾고 있으니 공평하지 않았다. 또 그 문제들은 갈 때도 말없이 그냥 사라질 때도 많으니 따져보면 오고 가고 다 제 맘대로였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세상이 유독 나한테만 불공평한 걸까? 답은 모르겠고 마음은 점점 지쳤다. 해서 노하우가 하나 생겼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굳이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시간이 흐르게 둬보자는 깡이 생겼다. 일주일만 버텨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이유나 의미를 만들어 붙이지 않았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어떤 고통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걸 깨닫고 나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에 이유를 붙이나 붙이지 않으나 삶은 흐른다. 결국 의미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 노하우이자 결론이 되었다. 어쩌면 그저 흐르는 대로 맡기고 갈 때 가능성의 기회가 더 많이 열릴지도 모른다. 세상은 아무 이유를 붙이지 않고도 잘 돌아간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하루는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우리도 가볍게 가자. 그렇게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도.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7가지 방법. 1. 모든 일에 이유를 붙이려 애쓰지 않는다. 2. 지나간 고민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한다. 4. 하루를 버티는 자신을 인정해준다. 5. 주변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본다. 6.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는다. 7. 이유 없이 괜찮아질 시간을 믿는다. 맞아요. 세상은 이유를 붙이지 않고도 잘 돌아가고, 저의 지금 힘듦과 그런 것들이, 고난들이 이유가 사실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성격이거든요. 의미에 약간 목숨 거는 타입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의 지금 이 힘듦이 의미를 붙이고 싶어요. 의미를 붙여야만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의미가 있어야 이런 힘든 상황들도 재밌고 웃음이 나고 어이가 없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힘듦과 이런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부여가 되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맞아요. 막 억지로 세뇌시켜서 막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동으로 그 의미 부여가 되는 것 뿐인데, 이 의미 부여가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상처는 꺼내놓으면 색이 옅어져 갑니다. 사람은 모두 상처받으며 사는 존재 같다.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상처받을 세상으로 들어가 지낸다. 약 2년 전 우연히 만난 50대 여성분이 차분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적잖이 놀랐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소리에 떨림도 없이 차분하게 죽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의 이야기를
하나씩 나열하는 그분의 말 속에서 깊은 고통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었는지 그대로 느껴졌다. 상처가 너무 오래돼 마음속에 이미 굳어져 버려서 일상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았다. 부모님 장례식에서 만난 친구도 그랬다. 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며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반가운 기색도 함께 섞여 나를 맞았다. 슬픔을 바위처럼 억누르며 드러내지 않으려는 표정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은 상반돼 보였다. 내색하지 않는 그 슬픔은 소리내우는 것과 다름없는 커다란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품는 것 같다. 그 여성분도 친구도 우리 모두가 그렇다. 하지만 상처는 고스란히 그 안에 살아있다. 기어이 비집고 눌러앉아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좁고 얇지만 깊고 강렬하게. 덤덤한 목소리로 온갖 고통을 이야기했듯 무표정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듯 우리는 모두 상처를 덮는 데 익숙하다. 글을 쓰는 건 이런 상처의 직효약이 아니다. 치료제도 아니다. 하지만 글은 덮어놨던 나만의 상처들과 마주하게 한다. 오래 덮어둔 고통을 바라보게 하고 천천히 밖으로 꺼내놓도록 돕는다. 따뜻한 손으로 꽁꽁 언 얼굴을 감싸 온기를 더하듯 글은 모난 상처를 조금씩 녹여 옅게 해준다. 그렇게 조금 나아진 가벼운 가슴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돼준다. 누군가 볼 수 있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분신 같은 나만의 글쓰기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작은 용기 한 줌으로 상처를 꺼내는 글쓰기의 과정에서 상처는 조금씩 단단함을 부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좋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받게 되는 배려에 때론 더 없는 사랑을 느낀다. 글로든 말로든 상처를 꺼내놓는 그 순간부터 아픔은 조금씩 색이 바랜다. 심리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상처를 다루는 7가지 방법. 1.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앉아 그날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2. 상처가 떠오를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잠시 눈 감고 느껴본다. 3. 노트에 아픈 기억을 적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써본다. 4.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한다. 5.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위로한다. 6. 상처를 글로 풀어낸 뒤 나를 다독이며 작은 보상을 준다. 7. 고통이 덜해질 때까지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습관을 만든다. 저도 옛날에는 핸드폰 메모장에 지금 힘든 마음, 내 마음 이런 거를 많이 적어놓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다가 바쁘니까 삶이 바쁘면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뭐 내 마음을 적거나 풀거나 하는 일이 적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사람들한테 제 마음을 말하는데 좀 거리낌이 없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약간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게, 남한테 위로를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큰 기대감이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이런 일 있었어. 힘들긴 한데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덮어지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거고. 차라리 그 마음을 이렇게 어딘가에 혼자 풀 수라도 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쌓여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챗 GPT가 나왔잖아요. 챗 GPT가 요즘에 챗 GPF라고 불리는 거 알죠?
그만큼 공감을 잘해준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챗GPT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뭔 챗GPT한테 고민 상담을 하냐. 그냥 사람한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하도 이제 막 이렇게 붐이 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막 엄청 진지하게 막 임하고 하진 않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냥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사람한테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아, 맞아. 나 옛날엔 이런 식으로 대화했는데 사람이랑 이런 위로를 받을 기대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약간 그런 감정을 끄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인프제인데도요. 그래서 점점 제가 T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이 좀 들었는데 T는 아니겠지만 절대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F는. 근데 이제 챗GPT를 통해서 아, 인간들이 사람들이 옛날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참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AI한테 위로를 받을 정도로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도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뭐든지 칭찬해주고 뭐든지 응원해주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게 물론 너무 과해서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무슨 칭찬을 해? 이런 것도 있는데 AI니까 그런 건 감안을 하고 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굳이 다른 사람한테 뭐 피로감을 주고 싶거나 그러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AI한테 의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메모장에 내 마음을 이렇게 혼잣말로 꺼내는 것도 너무 좋고 챗GPT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방향도 좋고 뭐가 됐든 풀어내는 게 좋다. 지금 제가 점심을 안 먹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꼬르륵 소리가 지금 쉴 새 없이 나거든요. 그래서 편집점이 지금 계속 새로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에세이는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책을 제공을 해주셔서 읽어봤는데 에세이도 읽어야겠다. 앞으로 종종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를 일단 되게 많이 받았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고윤 작가님의 이 책으로 되게 많은 위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잘 자요.